어머니, 이 낮은 가게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이 낡은 가게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 거예요? 며느리 한지우의 목소리가 좁은 분식집 안을 채웠습니다. 박미숙은 30년간 사용해온 주방 도구들을 박스에 담으며 손을 멈췄어요. 2024년 3월 서울 신촌 골목 깊숙이 자리한 미숙인의 분식의 마지막 영업일이었습니다. 낡은 스테인리스 냄비,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 손때 묻은 국자 하나하나가 미숙의 인생 그 자체였죠. 철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도구들이 박스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정리하려고요. 미숙은 조용히 대답하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우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어요. 낡은 타일, 얼룩진 벽지, 삐걱거리는 의자들이 그녀 눈에는 흉물처럼 보였죠. 아들 박준혁은 입구 쪽에 서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 어서 오세요. 미숙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40대 초반의 남자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두툼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사모님, 20년 전 외상값이에요. 그때 대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뻔했는데 사모님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저었지만 이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곧이어 30대 여성 공무원, 40대 변호사가 차례로 찾아왔어요. 모두 학창시절 미숙의 분식집에서 외상으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그녀에게는 손님들의 감사가 아니라 낡은 가게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미숙은 가게 명의 이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준혁 앞으로 넘어가는 서류였죠. 30년간 지켜온 공간이 이제 아들 것이 됐습니다. 저는 역삼동 원룸으로 이사 갈 거예요.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혁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우는 핸드폰을 꺼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사장님, 저 한지우 변호사예요. 분식집 자리에 카페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상의하고 싶은데요.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미숙의 귀에 들렸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박스를 계속 정리했어요. 저녁 무렵 가게는 텅 비었습니다. 미숙은 30년간 모아둔 단골 명함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가들의 명함이 수북했죠. 그 중에서 낡고 누런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태준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숙은 명함을 주워 한참 바라보다가 박스 맨 아래 넣었습니다. 어머니, 수익성 개선하면 충분히 장사 잘 될 거예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지우가 옆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죠. 메뉴 현대화하고 인테리어 바꾸면 월 500은 벌 수 있어요. 미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밤 10시 미숙은 혼자 남은 가게에서 마지막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수없이 끓였던 라면이었죠. 벽에는 외상값 장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장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했지만 이제 필요 없는 종이였습니다. 쓰레기통 속으로 장부가 들어갔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미숙은 짐을 싸서 역삼동 반지하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죠. 준혁과 지우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사를 돕지 않았어요. 미숙은 혼자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으로는 좁은 하늘만 보였어요. 미숙은 창문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각 신촌 가게에서는 지우가 인테리어 업체 직원들과 철거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죠. 어머니,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사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미숙은 준혁의 급한 연락을 받고 신촌 근처 카페로 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지우와 40대 후반 남자가 앉아 있었죠.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A4 용지 3장짜리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지우가 서류를 미숙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분식집 자리를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 넘기기로 했어요. 권리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미숙은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30년간 지켜온 가게가 며느리 손에서 이렇게 처분되고 있었죠. 내 가게인데 왜 내게 말도 없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봤어요. 법적으로는 준혁 오빠 명의예요. 어머니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준혁은 옆에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오가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권리금 중에서 3천만 원은 어머니께 드릴게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30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이렇게 헐값에 넘어가는 게 서러웠죠. 서명은 못해요. 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박 실장을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잊으시잖아요. 같은 말을 2~3번씩 반복하시고.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지난주에도 약속 시간을 잊으셨다면서요?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박 실장이 미묘한 표정으로 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의도적으로 미숙의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인상을 심고 있었어요. 미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데 지우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제 대학 선배인 이철민 원장님 병원이에요. 신경과 전문이시니까 한번 검진 받아보세요. 명함에는 이철민 신경과 의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미숙은 명함을 받지 않고 카페를 나섰어요. 뒤에서 준혁이 쫓아왔지만 미숙은 돌아보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매일 전화를 걸어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그냥 한 번만 검진 받아봐. 건강 확인하는 거야. 미숙은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깨끗한 의원이었어요. 대기실에는 환자가 몇 명 없었죠. 박미숙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이철민 원장이 온화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르신, 앉으세요. 간단한 검사 해볼게요. 원장은 종이에 시계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숫자를 외우게 했어요. 검사는 20분 정도 진행됐죠. 경도인지장의 초기 소견이 보이네요. 3개월 후에 다시 검사 받으러 오세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무슨 인지장애냐는 거죠. 선생님,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초기라서 본인은 잘 못 느끼십니다. 진단서 발급해 드릴게요. 미숙은 석연찮았지만 진단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어요. 그녀가 모르는 사이 진단서 사본이 지우에게 전송됐습니다. 지우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진단서를 확인하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어요. 옆에 앉은 송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정후견인 심판 청구서예요. 이 진단서면 충분해요. 지우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법적 무능력자로 만드는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죠. 빨리 처리해줘. 다음 주까지 법원에 제출할 거야. 송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숙은 반지하 방에서 진단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죠.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좁은 하늘이 보였어요. 미숙은 한숨을 쉬며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였죠. 김정수님 맞으신가요? 중요한 유산 상속건입니다. 전화기 너머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월 초 어느 아침이었어요. 미숙은 우체통에서 꺼낸 등기우편 봉투를 뜯으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준소프트 유언집행자 이성민 변호사라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태준소프트. 미숙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분식집 앞을 서성이던 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준, 그 이름이 희미하게 기억났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문장에 미숙의 손이 멈췄어요. 고인 김태준님께서 박미숙 본명 김정수님께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김태준이 3개월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작성한 공증유언장에 따라 회사 지분 30%를 미숙에게 남겼다고 적혀 있었어요. 미숙은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25년 전 1년 동안 공짜로 밥을 먹였던 그 노숙자가 회사를 차렸다니. 그것도 자신에게 유산을 남겼다니 말이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성민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신뢰감 있었어요. 저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편지 받았어요. 아, 박미숙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서초동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미숙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옷장 윗칸에서 먼지 쌓인 앨범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1999년이라고 적힌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김태준이 분식집 카운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미숙은 사진 속 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미숙은 30년 된 낡은 검정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세탁한 흰색 블라우스에 감색 바지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건물은 유리로 뒤덮여 있었어요. 20층짜리 고층 빌딩이었죠. 미숙은 로비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갔습니다. 이성민 변호사 사무실이요?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이성민 법률사무소라는 금색 간판이 붙은 문 앞에 섰어요. 미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미숙 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성민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시겠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준 님이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태준소프트 지분 30%를
박미숙님께 유증하신다는 내용이에요. 미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가 지난 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00억 원입니다. 이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30%면 약 90억 원입니다. 박미숙님 몫이에요. 미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9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평생 월세 40만 원 내며 살던 사람에게 90억은 천문학적 액수였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태준님의 자녀 두 분이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 김민준 씨, 딸 김하은 씨예요. 서류를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소송 관련 자료였어요. 미숙은 대리인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다 손이 멈췄습니다. 원고 측 대리인 한지우 변호사, 정한 법무법인,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의심했어요. 다시 봐도 한지우였죠. 이 변호사가 제 며느리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성민 변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며느리분이 반대편 소송을 맡고 계신 겁니까?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를 켰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유언 집행자님, 저 한지우 변호사입니다. 혹시 김정순 씨 연락처 아시나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정순 씨한테 상속 사실 통보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서 여쭤봤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이 통화가 4주 전입니다. 한지우 변호사는 박미숙 님이 상속인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변호사의 말에 미숙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분식집을 서둘러 처분하려던 것, 치매 진단을 받게 한 것, 모두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이 90억을 상속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저를,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었어요. 이성민 변호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정식으로 소송 대응하시겠습니까?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죠. 성공 보수가 40%라고요? 이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이성민 변호사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미숙 쪽으로 돌렸어요. 화면에는 지우와 김태준 자녀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떠 있었습니다. 승소 시 상속 재산의 40%를 성공 보수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선명했어요. 90억의 40%면 36억입니다. 며느리분이 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숙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6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배신한 이유가 명확해졌죠.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이 변호사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지우와 낯선 여자 사이의 대화였어요. 김태준 씨가 유언 작성할 때 치매 증상 있었다고 증언해 주세요. 증인료는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태준 씨를 본 적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요양보호사 경력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대본 다 만들어 드릴게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이었어요. 며느리가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증거들로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이성민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당당하게 맞서 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같은 시각 강남 정안법무법인 12층 회의실에서는 지우가 김태준의 자녀들과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45세 김민준과 42세 김하은 남매가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한 변호사님, 김정순이라는 여자는 찾았나요? 민준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지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상속인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정신 멀쩡한 상태에서 그런 유언장을 작성했을 리 없어요. 하은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쳤어요. 증인도 확보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출신으로 김태준 씨를 돌봤다고 증언할 겁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매는 지우의 말을 믿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첫 변론 기일입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우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여보, 엄마 후견인 심판 청구는 언제 넣어?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넣을 거야. 빨리 처리해야 해. 엄마가 요즘 이상하게 전화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법적 무능력자가 되면 상속권도 사라질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러면 90억이 김태준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자신은 36억을 받게 되는 거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2주가 흘렀어요. 5월 마지막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앞은 한산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지우가 김민준, 김하은 남매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어요. 그녀는 깔끔한 검정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오늘 첫 변론이니까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지우가 남매에게 속삭였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피고 측 자리를 본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성민 변호사 옆에 미숙이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남색 블라우스를 입은 미숙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쿵! 지우의 손에서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김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쳐다봤죠. 한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여기 있는 건지, 누가 변호사를 선임해 준 건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정 경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50대 여성 판사가 입장했어요. 착석하십시오. 사건 번호 2024-1만 2345 유언무효 확인 청구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답변서와 증거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원고 측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지우는 답변서를 받지 못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옆에 남매를 봤습니다. 이성민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총 5가지입니다. 첫째, 원고 측 대리인 한지우 변호사가 유언 집행자와 통화한 녹취록입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지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정순 씨 연락처 아시나요? 라는 대화 내용이 또렷했습니다. 김민준과 김하은이 지우를 쳐다봤습니다. 배신감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둘째, 과도한 성공보수 계약서입니다. 40%는
변호사법이 정한 30% 상한선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아 검토했어요. 셋째, 위증교사를 시도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띄워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지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원고 측 대리인, 이 증거들에 대해 소명하시겠습니까? 판사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입을 때려다 말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론 준비가 부족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판사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변론 기일은 3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충분히 준비해 오십시오. 법정이 파했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미숙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미숙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숙은 차갑게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한마디도 없이 이성민 변호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지우 변호사,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정태균 대표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변론기일 다음 날 오전 9시였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대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정 대표는 책상에 신문 기사 출력물을 던져놨어요. 유명 변호사, 시어머니 상속 방해 의혹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법조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제 재판 내용이 퍼져나간 거였죠.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위증 교사의 과도한 성공 보수라니. 정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와의 개인적 갈등이었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개인적 갈등? 이게 개인적 문제야? 우리 법무법인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어. 정 대표가 책상을 쾅 쳤습니다. 지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미 조사 착수했어. 당장 사표 써.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대표님, 한 번만 기회를. 나가. 정 대표가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어요. 같은 시각 강남 한 사무실에서 준혁은 동료 과장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어머니 대박 났다며? 90억 상속받으셨다고?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소리야? 어제 법조계 커뮤니티에 다 올라왔는데 내 와이프가 시어머니 상속 막으려다 걸렸다던데. 준혁은 급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한지우 변호사를 쳤어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죠. 먼저 가볼게. 준혁은 식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걸었지만 소용없었죠. 오후 3시 지우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법학서적, 판례집, 사진 액자가 차례로 들어갔어요. 동료 변호사들이 지나가며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지우는 보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연락이었지만 받을 용기가 없었어요.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경비원까지 수군거리는 게 들렸죠. 저녁 6시 준혁은 역삼동 미숙의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야. 준혁이야. 문 좀 열어줘. 대답이 없었어요. 준혁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제발. 얘기 좀 하자. 문 안쪽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
할 말 없어. 엄마, 나는 몰랐어. 지우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내가 몰랐건 알았건 상관없어. 이제 끝이야.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준혁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 경비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민원 들어왔는데요. 제 어머니가 이 집에 사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 불러야 합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원룸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2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방청객이 몇 명 있었습니다. 법조 기자들이었죠. 이성민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 김태준 님이 생전에 직접 쓴 15페이지 분량의 친필 편지입니다. 판사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김민중과 김하은도 사본을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25년 전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숙자 신세로 굶주리던 김태준을 미숙이 1년간 무료로 먹여 살렸던 일, 자녀들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연락을 끊었던 일, 성공한 후에야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일, 모두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김정순 씨는 내 친자식보다 나를 더 가족처럼 대해줬다.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김민준이 편지를 읽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하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필적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한지우 변호사와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김민준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우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미 대리인 자격이 없었지만 재판을 지켜보러 온 거였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지우 변호사님, 시어머니 상속을 막으려 한 이유가 뭡니까? 위증 교사는 인정하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계속 따라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와서야 택시를 잡아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라인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90억 상속 막으려다 징계라는 제목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대부분 지우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죠. 2주 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는 업무정지 1년. 지우는 1년간 변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됐어요. 검찰도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이성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숙은 상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90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이 변호사가 물었어요. 30억은 청년 창업 지원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나머지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쓰겠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준혁은 신촌 건물주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카페 계약 취소됐어요. 한지우 변호사 소식 들었거든요. 보증금 5천은 못 돌려드리고 위약금 3천 더 내셔야 합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천만 원이 날아간 거였어요. 분식집도 잃고 돈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도 잃었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6월 마지막 주 목요일 유언 무효 소송의 최종 판결일이었어요. 김민중과 김하은 남매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피고 박미숙은 고인 김태준의 유산에 대한 정당한 상속인임을 확인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숙은 이성민 변호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 대리인이었던 한지우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는 법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문에 지우의 이름이 명시됐습니다. 방청석 기자들이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이 내용은 일시간 안에 기사로 송고될 거였죠. 법정을 나서는 미숙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며느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판단했으니까요. 이성민 변호사가 미숙을 에스코트하며 기자들을 막았어요. 오후 3시 청담동 부동산 중개소에서 미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이었어요. 밝고 깨끗한 방이었죠.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 원입니다. 관리비 포함이에요.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반지하 원룸과는 작별이었습니다. 이사는 언제 하시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할게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 강남 정형외과 의원으로 향했어요. 30년간 허리와 무릎 통증에 시달렸지만 제대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엑스레이 찍어보니 연골이 많이 닮았네요.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50대 정형외과 의사가 화면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주 3회 3개월은 받으셔야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제는 자신의 몸을 챙길 돈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성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혜진 회계사를 소개받았어요. 4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비영리재단 설립 전문가세요. 김태준 청년 창업재단 만드는 걸 도와주실 겁니다. 이 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두툼한 서류 파일을 펼쳤어요. 재단 설립에 30억을 사용하신다고요? 초기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미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김 회계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건넸어요. 그럼 설립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한 아파트에서 지우는 집주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달 대출 이자가 또 연체됐는데요. 60대 집주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꼭 입금하겠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전세 8억 아파트의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다음 달부터는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 가셔야겠어요. 집주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미숙은 청담동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새 가구를 날랐어요. 침대, 소파, 식탁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내 집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안락한 공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오후 2시 미숙이 오피스텔 로비에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경비원에게 말했어요. 혹시 박준혁이라는 사람이 찾아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진이라도 있으세요? 미숙은 핸드폰에서 준혁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저녁 7시 준혁이 청담동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려는데 경비원이 막아섰어요. 손님, 여기 거주자 아니시죠? 제 어머니가 이 건물에 사세요. 1500이요. 박미숙님께서 면회 거부하셨습니다. 들어가실 수 없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아들인데요. 잠깐만 만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출입하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경비원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로비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위를 올려다봤지만 어느 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미숙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준혁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이성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싶어요. 아드님과 며느리에 대해서요? 네. 더 이상 제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이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모두 신청하시겠어요? 네, 둘 다요. 미숙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나왔어요. 준혁과 지우는 미숙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7월 초 지우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시간제 직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법무법인에서 받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복사 좀 해줘요. 10장. 부동산 사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복사기 앞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누군가에게 지시했던 그녀가 이제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죠. 한편 준혁은 분식집 건물 권리를 건물주에게 다시 넘겼습니다. 받은 돈은 3천만 원. 카페 계약 위약금 3천을 내고 나니 한 푼도 남지 않았어요. 30년 가치의 가게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8월 말 미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첫 장학생 모집 공고를 검토했습니다. 김혜진 회계사가 작성한 서류였어요. 서울 주요 대학 15곳에 공고를 붙일 겁니다. 1차로 10명을 선발하고요. 창업 아이템이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미숙은 공고문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밤 10시 청담동 오피스텔에서 미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제스민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빛났습니다. 평화로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죠. 엄마, 나 준혁이야. 번호 바꿨어. 한 번만 만나줘. 제발. 미숙은 문자를 읽고 바로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68년 만에 찾은 평화를 지킬 거였습니다. 박미숙 이사장님, 김태준 청년창업재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2024년 10월 중순 역삼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는 50여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무대 중앙에 선 미숙은 단정한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깔끔하게 손질됐고 얼굴에는 화사한 화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68세 노인이 아니라 당당한 재단 이사장의 모습이었죠. 제가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앞줄에는 25년 전 미숙의 분식집 단골이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40대 의사, 변호사, 교수, 사업가들이었죠. 행사가 끝나고 그들이 하나씩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각자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대학생 때 외상으로 먹었던 밥값보다 훨씬 많지만 받아주세요. 40대 초반 의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저도 재단에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교수, 사업가들도 차례로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총 20명이 합쳐 1억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미숙은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눈가가 촉촉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미소로 화답할 때였죠. 오후 2시 첫 장학생 10명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각자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용 앱 개발자, 친환경 패키징 사업가, 소셜벤처 대표 등 다양했어요. 각 분께 3천만 원씩 창업 지원금을 드립니다. 꼭 성공하셔서 나중에 다른 청년들도 도와주세요. 미숙이 장학금 증서를 한 명씩 전달했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한 여학생은 증서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장님, 포기하려던 꿈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준혁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에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준혁 앞을 막아섰어요. 경호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손님, 출입이 제한되신 분입니다. 한 명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어요. 잠깐만요. 저 제 어머니예요. 5분만. 죄송합니다. 퇴장하셔야 합니다. 경호원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무대 위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미숙도 준혁을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시선을 거둘 뿐이었습니다. 준혁은 경호원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졌어요.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미숙은 이성민 변호사, 김혜진 회계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멋진 출범식이었어요. 김 회계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도울 겁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종로구 소재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재단 일만으로는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었습니다. 봉사하고 싶어서 왔어요. 복지관 사무국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무료급식 봉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예요. 그때 오겠습니다. 다음 화요일부터 미숙은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께 국을 떠드렸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나눠드렸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그분들의 얼굴을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급식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옆에서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새로 오셨어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네,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나는 박순덕이에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설거지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순덕은 자식 셋을 키웠지만 모두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비로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미숙은 순덕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점심 대접하고 싶어요. 미숙이 제안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오세요. 다음 주 목요일 미숙은 박순덕 외에 복지관 어르신 4명을 더 초대했습니다. 모두 홀로 사는 노인들이었어요. 청담동 오피스텔에 5명의 할머니가 모였습니다. 어머, 집이 정말 좋네요. 순덕이 감탄하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창밖 한강뷰에 감탄했어요. 미숙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여러 가지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어르신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할머니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매달 한 번씩 모여요. 우리끼리 모임 만들어요. 좋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거죠? 순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5 할머니는 그렇게 청담 자매회를 결성했어요. 같은 시각 지우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쏟은 커피 자국을 걸레로 닦았어요.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자세였습니다. 변호사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한 선생, 이따가 전단지 200장 돌리고 와요. 사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11월 말 미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생들의 사업 진행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10명 중 8명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육용 앱을 개발한 이준호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베타 테스트 결과가 좋아서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준호 씨가 투자 설명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대요. 김혜진 회계사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요? 정말 잘 됐네요.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도운 청년이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뿌듯했어요. 저녁 무렵 청담동 오피스텔로 돌아온 미숙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제스민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준혁이 보낸 거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엄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엄마, 나 없이는 못 살아. 미숙은 문자들을 읽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68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자신과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거였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세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재단 설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준호가 개발한 교육용 앱이 벤처 캐피탈로부터 20억 원 투자를 받은 거였어요. 김태준 재단과 박미숙 이사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편의점 알바만 하다 꿈을 포기했을 겁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뒷줄에 앉은 미숙은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회를 드렸을 뿐이에요. 이준호 씨가 직접 일궈낸 성과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준호가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첫 투자금 받으면 재단에 5천만 원 기부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돈으로 사업 더 키우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준호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다른 청년들을 돕고 싶어요. 이사장님처럼요. 미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다음 주 미숙은 과거 분식집 단골들과 함께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미숙인의 동문회라는 이름의 모임이었어요. 40대 의사, 50대 변호사, 교수, 사업가 총 12명이었습니다. 제주 해변가 펜션에 도착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사모님, 25년 전에는 라면 한 그릇 먹을 돈도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여행 오다니 꿈만 같아요. 40대 초반의 IT 사업가가 감의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잖아요. 자랑스러워요. 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어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밤바다를 채웠어요. 사모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50대 여성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68년 만에 처음으로요. 미숙의 대답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어 올렸어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혁이었어요. 미숙은 편지를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준혁의 필체였죠. 엄마,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우가 그런 짓을 할 줄은. 하지만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날 지우가 엄마 뺨을 때렸을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미숙은 편지를 다 읽고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답장은 쓰지 않을 거였어요. 이미 선을 넘은 관계였으니까요. 같은 날 저녁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지우는 부모님 집 식당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70대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손님이 몇 없는 한산한 가게였죠. 지우야, 접시 좀 더 닦아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대답도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찬물에 손이 얼었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여전히 정지 상태였어요. 복직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법조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이미 낙인 찍혔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지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둘의 관계도 이미 끝난 상태였죠. 4월 초 미숙은 재단 사무실에서 2번째 장학생 선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을 뽑기로 했어요. 특히 비수도권 청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 심사 통과자가 50명이에요. 이 중에서 15명을 선발할 겁니다. 김혜진 회계사가 서류 더미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숙은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어요. 부산에서 온 청년의 친환경 사업 계획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친구 좋네요. 사회적 가치도 있고요. 대구에서 온 이 청년도 괜찮아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에요. 김 회계사도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서류를 검토했어요. 5월 어느 화창한 날 미숙은 신촌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우연이었어요. 걷다 보니 옛날 분식집이 있던 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30년을 보낸 그 자리.
어떻게 바뀌었을까 궁금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자 낯선 간판이 보였습니다. 만리장성 중국집이었어요. 분식집 자리는 중국 음식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학생들에게 밥을 먹이던 순간들, 김태준을 처음 만났던 그날.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모님, 뭐 찾으세요? 중국집 주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게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들어오셔서 짜장면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가봐야 해서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청담동 오피스텔 거실에서 미숙은 김태준의 친필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5페이지 분량의 편지였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순 씨, 25년 전 제가 노숙자 신세일 때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밥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존엄을 돌려준 거죠. 제 자식들은 돈이 생기니까 찾아왔지만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없을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부디 이 재산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미숙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고마워요, 태준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어요. 한강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순덕 할머니였어요. 미수가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집 모임이지? 내가 김치전 부쳐갈게. 좋아요, 언니. 저는 잡채 만들어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생긴 거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들. 거실 소파에 앉아 다음 주 재단 일정을 메모했습니다. 장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복지관 봉사, 동문회 모임. 바쁘지만 행복한 일정이었어요. 밤 10시 미숙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왔어요. 남편의 빚을 갚느라, 아들을 키우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세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뺨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죠. 며느리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오히려 미숙에게 자유를 준 셈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쁨이 있을 테니까요. 68년 만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미숙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며느리의 배신으로 절망의 끝에 섰지만 평생 베풀었던 선행이 90억이라는 기적으로 돌아왔고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미숙 할머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 참기만 했던 세월은 끝났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미숙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돈이 없다고, 갈 곳이 없다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고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한 분들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인생을 담은 편지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